신상 언박싱. 쏟아지는 신상 중 제작진이 엄선해서 여러분께 언박싱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식민지 시대 해방과 분단, 독재와 항쟁, 급격한 경제적 성장과 또 불평등한 경제적 상황들. 이 작은 대한민국에 100년도 안 돼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사실 영화고 노래인데요. 오늘은 한 분의 인생을 통해 한국의 현대사를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임헌영 문화평론가인데요. 제가 잠깐 평론가님의 삶을 좀 소개해 볼게요. 1966년 문화평론가로 등단하신 이후 사회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 잡지 다리를 비롯해 여러 잡지의 편집 주간으로 일했고요. 1974년 긴급조치 시기에 문인 간첩단 사건으로 투옥했고 1979년부터 83년까지 난민전 사건으로 복역했습니다. 98년 복권되어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를 지냈고요.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임헌영 선생 모셨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명색이 문학평론가인데 평론이라는 것은 문학 장르 중에서 제일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시인이 되려다 안 되고 소설가가 되려다 실패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오너라 내가 1년만 나 밑에서 공부하면은 평론가 만들어주겠다. 바로 그 평론가입니다, 제가. 예. 그걸로 평생을 살아봤습니다. 네. 예. 재능이 없는 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을 보면서 재능이 아닌 삶으로 이 한국의 현대사를 살아내셨고 또 문학과 역사를 함께 통찰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몸으로 때운 거죠, 한 시대를. 아유, 겸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늘 저희가 언박싱할 책은 문학의 길 역사의 광장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 좀 보이는 라디오로 좀 보여드리면 예. 선생님 제가 최근 언박싱한 책 중에 제일 두꺼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너무 두꺼워서. 아, 어떻게 80년의 인생을 담아내는데 이 정도 두께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참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선생님 개인의 삶도 삶이지만 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기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제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사를 얘기할 때 19세기는 그 모든 세계의 변혁을 프랑스가 주도했거든요. 그 혁명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네네. 19세기 프랑스 네네. 역사는 혁명의 역사죠. 그런데 20세기는 불행하게도 혹은 글 쓴 사람에게는 다행하게도 한국이에요. 한국만큼 20세기 어떤 나라도 지구상 어떤 나라도 변혁과 혁명과 정권교체와 쿠데타와 이런 게 맞습니다. 엇갈린 나라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재능이 없는 평론가가 몸으로 때운 게 바로 이 책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평론가로만 몸으로 때우신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몸으로 때우신 일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책에서 예. 느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까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20세기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열강 속에서 정말 처절하고 서러운 삶을 살았고요. 예. 이후에 독립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도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요. 예. 그 이후에 또 군사정권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렸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이걸 직접 이 문제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팔자가 되어버렸어요. 가족 사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딴 사람보다는 더 가장 현실적으로 네네. 그게 무슨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현실적으로 고찰한 것이 바로 이 대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평론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론하는 일인데 선생님의 삶은 그 역사적 사실에 뛰어들어서 플레이어로 활동하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평론이라는 건 원래 이제 나쁘게 말하면 글 도둑이죠. 남의 글 도둑 해먹고 사는 절도범인데 그 절도범이 평론가인데 아하. 공교롭게도 역사 분야에서는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몸으로 겪으면서 체험하면서
책을 봤던 것이 바로 이 책이 된 겁니다. 네. 예. 자, 이 책의 제목은 문학의 길 역사의 광장이라는 책입니다. 2005년 이영희 선생의 대화, 이건 예,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고. 예, 예. 그렇죠? 예. 저도 이 책을 대학교 때 아이, 고맙습니다. 재밌게 예. 봤다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진지하게 봤습니다. 예, 재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2005년도에 제가 어려가지고 예. 지금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십시오. 제가 그러겠습니다.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읽어야지만 어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 책 많이 팔렸어요. 그럼요. 예. 유명한 책이었죠. 지금도 팔려요. 그럼요. 예. 그만큼 이영희 선생의 생각과 사상을 우리 선생님께서 대화를 잘 전달하셨는데 이번엔 반대의 입장이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내 인생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우리 유성훈 선생이 그걸 정리했는데. 그 리영희 선생 할 때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년 뒤에 내가 정치에 바뀔 수 설까? 있겠다. 그런 꿈은 사실 가졌어요. 아하. 저도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예, 한 일도 없고 뭐 돈도 못 모았고 관리도 못 해봤고 너무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래 다 털어놓자 죽기 전에 좀 시원한 면도 있고 또 내 취입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리영희 선생 할 때 내가 개인적인 사연 안 물었거든요. 연애를 어떻게 했느냐, 뭐 사랑의 눈을 어떻게 뜨냐 그런 건 안 물었는데 이거는 이제 문학인이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문제까지 다 나와서 연애 얘기가 있던가요? 사모님 얘기밖에 저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연애 얘기는 없는데 성에 눈 뜨는 건 있죠. 네. 그런 걸 그걸 막 주변에서 빼잡고 네. 그런 권유도 받았는데 저는 그냥 넣어버렸어요. 집에서 그걸 또 빼자고 하셨어요? 예.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그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뭐 그런 거 넣을 필요 있느냐. 공적인 얘기만 하지 하는 걸. 네. 저 청소년기 때 그 성의 눈뜰 무렵의 그 변화 과정, 네네. 저 신체의 변화 과정 그런 걸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거는 차마 못 넣겠고. 제가 그 부분만 다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면서. 이 책을 집필한 유성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환당한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권력의 문제를 진보적 시각을 가진 증언으로 풀어낸 최근에 나온 거의 유일한 책이 아닌가 싶다 이랬거든요. 예. 선생님은 이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얘기라서 제가 긍정하면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책이 없었던 거는 사실 같아요. 제가 이걸 이제 하면서 주안점을 뒀던 것이 이게 이제 저 회상이 아니라 오늘 한국, 지금 당장의 한국, 지금 젊은이들이 처하고 있는 오늘 한국 문제가 어떻게 돼? 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느냐? 그렇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밖에 못 사느냐? 왜 다 행복하게 못 사느냐? 네. 왜 평화롭게 못 사느냐? 네. 왜 함께 복지를 못 이루느냐? 그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진보 세력들이 그동안에 잘해왔다는 자랑도 있지만은 네. 진보 세력 자체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느냐. 네. 는 반성도 되는 게 바로 이 책이기 때문에 유성호 교수님의 그 코멘트는 좀 적합하지 않느냐는 네. 생각합니다. 사실 대표적인 진보 인사라고 우리 평론가님을 꼽을 수 있고요. 예. 지금 제가 소개를 하면서 70년대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문인 간첩단 사건 그리고 혹은 난민전 사건 이건 되게 오래된 일 같지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사건에도 이름을 그대로죠. 올리셨고 예, 그대로. 네. 지금 우리가 몇 년 안 된 사건에도 선생님이 그 현대사의 를 살아내신 경험이 담아 있습니다. 예,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도 네.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어떤 계속되고. 정권이 들어설지도 우리 아직 모르죠. 따라서는 또 그걸 반복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니냐는 뜻에서 바로 현재죠. 지금 6635님이 양력도 출중하신데 너무 겸손하시네요, 선생님.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바른 말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책임이 더 클 것 같아요, 선생님. 참 그 대신에 행복해요. 예, 행복하고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말해버리니까 저건 어떤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죠. 제 책이라면 아예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겠죠. 예, 제 강연이라면은
아예 안 온 사람도 많아요. 네. 그 대신에 또 지지해 주는 사람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네. 선생님이 지금 여든이신 거죠? 예. 네. 아, 근데 음성으로 들으시면 여러분 전혀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음성은 날카로우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빛은 소년 같으세요. 원래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유순한 눈빛 아니셨죠, 선생님? 예. 변하신 거죠? 그 전에는 눈빛이 훨씬 더 빛났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력이 좀 약해져서. 아니요, 저는 여전히 빛나신데 예. 보통 뭐 이영애 선생님 뭐 등등 그밖에 우리 사회의 정말 대표적인 사상가들이나 선생님들 눈빛을 보면 사실 매섭거든요. 그래요, 안 그런데. 아, 그래요? 예, 아주 사람은 유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나는 문학으로 역사를 성찰하고 역사를 문학으로 조명하다 하셨는데 역사와 문화를 일체화시켜 현대사를 반성해 보고자 했다. 이 책의 의도를 말씀하셨어요. 원래 역사와 문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더구나 지금 이제 통서부 학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로는 다 통서부 학문을 하겠다고 학자들이 선언한 지가 벌써 오랜데 네. 실제 그런 성과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역사뿐이 아니고 국제 정치, 한국 정치, 한국 뭐 경제는 저는 잘 몰라요. 한국 사회, 종교, 뭐 교육 이런 전 문제를 그냥 문학이 다룬 대로 다 해보자. 이게 바로 제가 욕심입니다. 그 욕심으로 또 삶을 살아온 그 욕심이 그 삶의 동력이 되시기도 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이 책은 당연히 문화평론가시니까 우리나라 문학사가 참 잘 담겨 있는데 책을 보면서 한국 문단의 반세기로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현대사를 담은 문학 작품들이 참 많았죠, 선생님.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건 조정래 태백산맥을 비롯한 3부작이죠. 그 3부작은 20세기 전 세계 문단에서 없어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나라 걸 다 보진 않았지만은 통상 알려진 세계 문학사에 알려진 걸로 보면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뿐이냐? 거기에 그 도전한 조정래 3부작에 도전하는 엄청난 소설가들이 네. 그게 다 오늘 우리나라 대가들입니다. 예, 다 대가들만이 도전할 수 있는 소재 아닙니까? 주제와. 이렇기 때문에 문학이 그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봤느냐는 걸 참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져요. 저도 문학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나 이런 예술, 대중예술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어려운 문제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선생님. 예. 그러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여명의 눈동자 드라마 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 책도 기억이 나고요. 태백산맥도 물론 읽어보기도 했지만 토지도 그렇고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역사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인생 자체. 결국 사람이라는 건 누구든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단위가 민족이고 그걸 하는 것이 이제 정치고 국가인데 결국 그걸 다루는 게 바로 문학밖에 없어요.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은. 정치는 정치 행위만 다루고 경제는 돈만 다루고. 그렇죠. 뭐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종교는 죽은 뒤에 영혼만 천당 보내면 되는 게 종교고. 현실적으로 관여하는 건 종교 그 근무 과잉입니다. 너무 과잉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 그런데 이제 문학은 다 다루거든. 그렇네요. 죽은 뒤까지도 다루는 게 문학입니다. 이승과 저승을 다 다루는 게 문학이네요. 그 유일하게 문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뿌듯한 직업이죠. 예. 그렇네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평론집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라는 책도 있지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현대사를 담은 문학 작품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그 이병주, 조정래, 박경리 세 사람을 가장 중요한 현대 우리 문학 박경리, 조정래, 이병주. 예. 등단순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임원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배웠는데 여전하십니다. 유타에서 안부 전해드립니다. 유타? 와. 유타에서. 예. 반가우시겠어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게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에는 그냥 이렇게 필명이 있어서 나중에 성함 알려드리면 제가 임 교수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분야의 좌우 이념 논쟁이 없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도 좌우 이념 논쟁이 있는데 예. 근데 특히 문단처럼 이념 논쟁이 치열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예, 문학이 그만큼 여러 부분을 다루니까 그래요. 정치부터 다 다루고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 분해될 때 그 이제 뭐 좋은 말을 하자면 멸망했다 그럴까 뭐 네. 분해될 때 또 문학이 제일 앞섰습니다. 문학은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미 예고를 했고 거꾸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문학이 제일 앞섰어요. 네. 그렇듯이 우리 오늘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오늘은 문학인이 이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저 문학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이제 여러 그 문단에 둘러싼 이념 논쟁 그리고 대립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읽어보면요. 예. 한국전쟁 이후 문단 풍토는 학연, 지연, 세대별로 나뉘어 왔기 때문에 조연현, 김동리, 서정주, 황순원 등 9세대를 향한 이어령, 유종호, 이철범 등 전후 비평가들의 태도는 다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이때는 9세대를 이렇게 그렇죠. 향한 평론가셨던 그야말로 거죠. 우상의 파괴 평론가 제1인자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관례를 벗어나 이념적 대립 구도로 변모시키는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김수영과 신동엽입니다. 예. 제국주의의 문화 침탈 의지를 눈치챘기 때문에 결벽증 심한 김수영의 만년은 참여문학 논쟁으로 속을 알았는데 그 발단이 바로 문화자유회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참여문학 논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순수 문학을 그 논쟁 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그 참여 순수 논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미국의 CIA의 네. 만든 문화자유회의에서 아주 표도 안 나게 전혀 흔적 없는 그야말로 완전 범죄 형식으로 네. 만든 작용을 일어났다는 걸 알고는 참 저도 그러게요. 얼마나 이 정치 현실이 무서운가. 얼마나 치밀하고. 예, 제국주의라는 게 얼마나 이 군사 문제뿐이 아니고 문화 네. 문제까지도 이렇게 하느냐는 데서 참 겁이 났어요. 네, 저도 그 CIA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뭐 김수영, 신동엽, 김동리, 서정주, 황순원 뭐 우리가 다 한 번쯤 들어본 문인들이고요. 이 책에 당시 선생님과 궤를 같이 했지만 지금은 다른 진영에 있는 문학인 지식인들의 이름을 봤어요. 예, 많죠. 예. 제가 굳이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예. 근데 여든이 된 선생님께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역사를 비판해야 될 사람 몇몇 사람 빼놓고는 되도록이면 비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와 생각을 달리해서 다른 길을 갔던 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비판 안 하고 저와 좋았을 때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인간적인 이 유대감과 그럼요. 친밀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예. 선생님 그렇잖아요. 역사라는 것 또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한 부분만 떼서 평가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편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평가를 그들이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선생님 말처럼 그 사람들의 전 인생을 좀 아시니까 아무래도 비판보다는 그냥 침묵을 택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도 그나마 한때는 그때는 우리가 생각이 같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으로서는 훌륭한 거죠. 예. 자, 오늘 신상 언박싱 나는 문학으로 역사를 성찰하고 역사를 문학으로 조명한다. 문학의 길 역사의 광장의 저자 임원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2차례 옥고를 치르셨어요. 이 고문 당하신 장면을 이제 서술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힘들었죠. 예. 하도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옥중길 여러 번 썼는데 쓸 때마다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첫 번째 옥고를 치르셨던 사건이 문인간첩단 사건이고 이때 얼마나 계셨어요? 그때는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왔고. 가짜 간첩 조작 사건이었기 때문에 간첩 조작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우리에 의해서. 두 번째 사건 때는 꽤 오래 있으셨죠? 예, 한 3년 넘게. 3년 넘게. 4년 정도 있었습니다.
고문 피해자들은 그 고통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전생을 지배하고 그럼요. 지금도 지금까지도 저는 그 날씨가 흐리면은 이쪽 그때 조인트 가였던 데가 시큼시큼해요. 그렇군요. 시큼시큼하면 이제 비가 올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립서대문대학의 입학시험은 까다로웠습니다. 일반 죄수와는 달리 온몸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모욕감도 느끼게 홀랑 벗겨서 구멍이란 구멍은 다 들여다보며 거기에 뭘 숨기지 않았나 검사합니다. 플라스틱 제밥 그릇과 국그릇, 숟가락에다 대나무 젓가락, 수인 번호판을 바꾸는 감방에 갇힙니다. 찢어진 비닐 창틀로 찬바람이 들이찼고 이불은 손뭉치들이 한쪽으로 내몰고 있고 눅눅했습니다. 제가 방송이라 네. 굉장히 부드러운 묘사만 제가 지금 그렇죠. 한 건데 국립서대문대학이 이제 예. 옥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내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비닐 창이 벌쩍거렸거든요. 그런데 네. 그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와요. 찢어져 가지고. 근데 원래 일제 때만 해도 그게 유리창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유리창이었는데 유리창 깨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생긴 뒤부터는 유리창을 다 없애고 비닐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분단학 현실입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예, 추위를 전혀 못 막아줍니다. 그렇네요. 그 신영복 선생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도 그 예. 옥고의 어려움들이 잘 나와 있지만 그렇죠. 사실 겨울보다 이제 신영복 선생님은 겨울보다 여름이 여름. 훨씬 잔인하다. 근데 그런 비슷한 말씀은 선생님도 예, 하셨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을 만나셨어요. 예. 그런 지옥 같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도 사람은 있다. 이게 참 인생의 위로가 됩니다. 그건 이제 감옥뿐이 아니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예. 이게 참 인간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죠. 감옥으로 보낸 것도 인간인데 예. 그 감옥에서 위로를 준 것도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그게 예. 인생이네요. 구원해 주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렇네요, 선생님. 예. 문학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에 동의하세요, 선생님? 예. 구원해요. 대개 인간을 구원하는 힘이 종교가 제일 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에 못지않게 문학 예술도 세다. 사실 우리가 인생만을 바꾼 게 문학 예술 작품을 보고 바꾼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학 예술이 인간을 구원해 줍니다. 이 80년의 선생님의 삶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조금 시간을 건너뛰어서 지금 몸담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예. 이제 그 앞전에 역사문제연구소가 전신입니까, 선생님? 예, 역사문제연구소는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만 하는 데고 아하. 민족 문제는 민족 문제만 하는 그렇군요. 데. 예. 그 역사문제연구소는 비역사학자들이 모여서 만드셨어요. 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때 역사학자들이 돌보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섰죠. 고 박원순 변호사와 시장과, 네. 예, 함께 나서서 한 게 그 역사문제연구소고 민족문제연구소는 그야말로 친일파 척결이라는 구호 아래 오늘 한국의 모든 비극은 식민지 시대 때 잉태했고 8.15 이후 우리 모든 이 현실은 친일파 청산 못해서 일어난 거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이번 대선 쟁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중요한 쟁점을 삼아야 된다고 봐요. 친일파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문제를. 근데 선생님 이제 그 말씀 하셨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이제 친일파 관련 발언을 또 했었죠. 예,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선생님은 고맙다고 하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냐. 예.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이 문제 해결해야지 또 과거 얘기냐. 이렇게 지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또냐고 하지 말고 왜 못 먹고 사느냐는 걸 따져보십시오. 그동안에 정치를 잘못 저지른 것은 다 친일파의 그 작동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라든가 비인간적인 현상이라든가 간첩 조작을 만든 거라든가 노동자들 탄압하는 거라든가 모든 그 비리 온상이 바로 친일파 청산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게 이제 저 관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국민적인 다수가 압도적인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이 과거가 아니다. 현재 이거는 문제가. 200년 뒤라도 청산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들 다수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보다 더한 문제들이 펼쳐질 것이다. 예. 그러므로 예. 친일파 청사는 반드시 예. 시간이 걸려도 해야 그걸 된다. 이뤄내면은 정치도 깨끗해집니다. 현재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신데 그럼 예. 결국은 물론 선생님 앞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테지만 이제 여든이시니까 선생님의 문학의 길 역사의 광장 끝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종착점이라고 말을 해도 예.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저 인생도 종착점이고 앞으로 더는 뭐 다른 일 못 하겠죠. 저도. 그런데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독립운동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 우리 연구소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 독립운동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독립운동가라는 개념이 안 써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정의한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반제국주의 투쟁입니다. 네. 말하자면 일본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일본에 친구 많아요. 저도 뭐 일본을 좋아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 일본을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래 착각하면 안 되는데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한 거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가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했기 때문에 반제국주의 운동이 바로 독립운동의 기본 정신이 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제국주의 투쟁하고 있는 그 지식인들도 많으니까요. 우리하고 동료죠. 동지죠. 그럼 동료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만 반대하고 다른 나라 제국주의는 찬성해야 되냐? 그건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이 제국주의식으로 한다. 그것도 반대해야죠 우리가. 어째 우리 민족 자주를 찾는 거. 이게 우리 연구소가 지향하는 이념이고 독립운동가 상훈 평가하는 기준도 네. 반제국주의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한 2시간, 3시간은 더 들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래도 선생님 시간은 다 됐지만 짧게 이 책을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하시는 바람을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취직이라든가 특권의식의 박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신이 박탈된 가장 큰 원인이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쉽게 네네. 말하면 큰 도둑을 놓치고 조그마한 한 도둑 그 사례 하나에 붙잡혀서 자기의 모든 신념을 바꾸거나 뭐 정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이러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네. 큰 눈으로 역사를 봐주길 바라는 뜻에서 저 책을 봐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임현영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